저희 두 번째 연사분은 레이더 로보틱스의 이정호 대표님이십니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공팔 박사님이시고요. 삼성부동 기술자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거치셔서 레이더 로보틱스의 대표님이십니다. 네, 그럼 이정호 대표님 발표 국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정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처음 이 주제, 뭐라고 할까요? 여기 진로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진로라는 게 되게 다양하죠. 뭐, 기계과를 선택하느냐도 진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학교를 오는 것도, 그다음에 그 팸플렛에 보니까 이제 학부모님도 이거를 보실 수 있다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또 기계과 들어와서 내가 어떤 분야를 선택할 것이냐도 고민일 것이고, 그다음에 졸업을 해서 내가 어떠한 진로를 가지고,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할 거냐도 진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광의한 범위에 대한 얘기라서 사실 제가 그 모든 내용들을 할 수 있는 경험이라던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들을 제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런 레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왔다.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요. 네, 먼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계과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 기계과이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기계과는 저는 되게 존경스러운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과학은 사실은 저 물리라는 과목 학과,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할까요? 학문에서 시작됐다고 태동됐다고 볼 수가 있죠. 저기서 화학도 생기고 수학도 생기고 다양한 자연과학들이 퍼져나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학에서는 저는 기계공학이 바로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기계공학의 학문들을 교과라던가 이런 걸 자세히 보시면 정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광의한 학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공학이 바로 공학에서는 어떻게 보면 맞는, 어떻게 보면 공학의 아주 가장 루트에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주장을 하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계공학과에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보통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통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하드웨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사업의 꽃은 제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은 너무나 많은 인력들을 소싱을 하고 있고요. 그 말은 만약 직업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 캐퍼 자체가. 다음에, 제조업은 정말 큰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아주 큰 첫걸음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업의 꽃은 제조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제조업의 핵심은 당연히 기계공학일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조업에 보시면 기차,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자동차도 있고요, 조선업도 있고요, 항공기, 인공위성, 발사체, 반도체 공정, 그리고 요새 이제 특히나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로봇 분야도 사실 근간은 기계공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아마 그 모든 것들에서 기계공학이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할 것이고, 특히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이 로봇에 있어서는 기계공학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요? 2016년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이 말이 나왔는데, 그때 7가지의 분야가 소개가 됐습니다. 인공지능, 3D 프린터, 양자 컴퓨터, 산물 인터넷, 이렇게 있지만, 그 중에 하나도 역시 로봇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계공학의 역할이 좀 더 이제 보이시기 시작하시겠죠? 네, 좀 더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이스트에 있을 때, 저는 2002년도에 이제 처음 학교에 들어왔는데, 보시는 이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을 실제로 몸담아서 개발을 해왔습니다. KSL1부터 시작해서 제가 졸업하는 순간에 이제 휴보2라는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의 모델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 개발이 된 모델들입니다. 이러한 로봇들이 이제 이 카이스트에서 개발이 되었고,
진정 여러분들이 이런 로봇에 관심이 있고 딱 보셨을 때 아 저런 거 정말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기계공학과에서 열정을 또 불태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HR1부터 보여드리는데 이게 2002년도에 만들어진 거, 정확히 2001년도에 만들어진 건데요. 초창기의 모델입니다. 이때는 사실 뭐 정부의 지원도 없었고요. 다행스럽게 카이스트에서 자금 비용들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아장아장 걷는 것들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KHR2라는 모델이고요. 기존에 있었던 하체에서 이제 머리도 붙이고 팔도 붙이고 해서 좀 더 뭐랄까 휴머노이드다운 그런 형태를 구성하게 되었죠. 그게 이제 KHR2고요. KHR3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선보이게 된 모델입니다. 그때 이제 KHR3를 휴보라는 이름으로 해서 공개를 됐습니다. 이 로봇은 사실 국내에서 먼저 공개가 된 건 아닙니다. 2004년도에 영국에서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그때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국빈으로 영국에 처음 방문하시게 됐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기술을 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있던 거를 공수해가지고 그때 처음 영국에서 공개가 된 모델입니다. 그 이후에 2005년도에는 이런 안드로이드 형태의 로봇들, 이때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상대성 이론 몇십 주년 이런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얼굴을 맞따서 이제 이런 안드로이드 형태의 로봇들도 저희가 개발을 했었고요. 제 시대는 좀 알겠는데 아마 여러분 시대는 모를 수도 있는데 미래소년 코난이라는 만화 영화를 보면 로보도이라는 악당이 타고 다니는 로봇이 있습니다. 딱 저렇게 생겼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이때 이 로봇을 만들게 된 배경은요. 너무 공격이 많았어요. 아니, 저렇게 로봇을 만들어서 어디다 쓰십니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왜 이렇게 공격이 많아가지고 그냥 쥐어짠 게 저거였죠. 여기 사람이 탈 수도 있고요. 무거운 걸 실어가지고 옮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영상으로 했던 건데,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 이게 2005년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휴보 FX1이라는 모델인데, 얼마 전에 있었던 평창 올림픽 때 저 로봇이 사실은 성화봉송 주자로 활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그 로봇을 꺼내가지고 다시 만들어지게 되었죠. 네, 저렇게 그래서 휴보 FX2라는 모델로 해서 저렇게 만들어지기도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이제 휴보2 모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좀 더 자연스러운 걸음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릎을 굽히냐 안 굽히냐 상당히 중요한데 피고 걷는다는 거는 이제 자중을 이용해서 걷는 거기 때문에 되게 에너지 소모가 없이 걷는다라는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다음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뛸 수 있는 로봇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이 이 기계과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뛴다라는 건 정의는 사실은 두 발이 지면에서 떠 있는 구간,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로봇들도 저희가 만들어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저희가 조금 더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휘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달팔 OC 챌린지라는 대회에서 저희가 이제 우승을 함으로써 저희 후보의 가치와 다음에 또 저희 회사의 가치도 마찬가지로 더 알려지게 된 거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대한민국도 로봇 분야에서 어떤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대회는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많은 로봇들이 투입이 됐지만 단 하나의 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기술의 한계를 느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키자, 그런 계기를 마련하자라는 의미에서 미국의 달파라는 기관에서 이런 대회를 주최를 했습니다. 실제로 로봇이 자동차에 탄 상태에서 조향과 엑셀과 브레이크를 조작을 해가지고 원하는 장소로 가게 되고 하차를 하게 되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밸브를 열고 그다음에 어떤 도구를 이용을 해서 어떤 벽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리 알려져 있지 않는 미션을 해결을 하고 장애물을 지우고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끊김없이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우승을 했고 근데 이 행위를 하는데 44분이 걸렸습니다.
사실 중학생들한테 좀만 알려주면 한 5분 내에 끝날 수 있는 행위들이겠죠. 아직까지 로봇 기술이 그 정도 수준에 있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기술을 더 발전시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 대회의 영상, 그 우승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팀 카이스트라는 이름으로 나가서 1등을 했고, 2등이 이제 IHMC라고 미국에 있는 그 연구소입니다. 로봇을 전문하는 연구소이고요. 3등이 타탄 레스큐라고 해서 카네기 멜론 대학에 있는 로봇 연구소가 이제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다 통과한 팀은 3팀이었고,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빠르게 임무를 완수해서 저희가 우승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조금 이제 로봇에 흥미를 가지시게 되셨나요? 혹시? 저희는 이제 그래서 저런 로봇을 가지고 사실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동영상이, 네. 앞에 그 인텍플러스 영상에 비하면 상당히 조금 아마추어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 회사의 그냥 인트로의 영상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회사는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이 휴보를 가지고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휴보를 초창기 했을 때에 저거 가지고 도대체 뭘 하십니까? 어떤 도움이 돼요?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에 저희가 자신 있게 지금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그 로봇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런 천문 마운트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개발하고 있고, 아까 보여줬던 영상들, 이런 모바일 플랫폼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적 보행 로봇들, 그다음에 이런 지상 이동체라고 해서 이런 모바일 플랫폼들도 같이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협동 로봇이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2011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카이스트에 제 은사님이신 우준호 교수님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창업을 했고, 지금은 제가 대표이사로서 2013년도부터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보셔드렸던 저런 거를 대표하는 로봇들이 있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는, 기계과 출신의 많은 카이스트 박사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 들어오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는 지금 죄송하지만 박사분들만 표현을 해놨는데, 석사분들도 혹은 학부생분들도 저희 회사에 많이 컨택을 해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 짧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보라는 로봇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업을 하면 다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충이 있고 위기의 순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저희는 저희가 생각하는 위기는 그런 위기를 아직 겪어보지 못한 게 저희의 지금 현재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실 매출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제로 상용화해서 판매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 수요가 꽤 있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사실은 매출 걱정 없이 회사를 운영해 왔었죠. 그렇게 쭉 오다가 이제 휴머노이드 기술을 이용을 해서 좀 더 다양성을 해보자. 다음에 두 번째가 휴머노이드는 되게 작은 시장이고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고 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지만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 다음에 저희 회사의 구성원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유희로서 재미로서 이 행위를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익이 더 생기고 다음에 좀 더 퍼블릭한 시세 확장을 해야 되는 이주에서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더 퍼블릭한 시장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자라고 해서 협동 로봇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뭐 달파약과 대회 우승도 있고, 그다음에 뭐 투자도 받았고, 또 최근에는 상장도 해서 저희가 지금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사실은 왜 넣었냐면 휴머노이드 때문에 저희가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기술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왼편에 보시는 거예요. 왼편이 휴머노이드를 하다 보니까 저런 기술들을 거의 저희가 한 2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체득을 했고 그 기술들을 저희가 조금만 조합을 하면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을
저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협동 로봇이고 사적 보행 로봇이고 모바일 플랫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조금 더, 사실 제가 이런 영상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로봇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기계과에 대해서 큰 꿈을 가지시라고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로봇팔은 제가 기억 한 6k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가벼운 팔이고요. 정말 스피드가 빠르죠. 그래서 좀 더 다양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로봇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휴머노이드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것도 만듭니다. 이건 이제 실제로 보여지기는 못하지만, 이건 국방부나 이런 데서 이제 포탄을 나르거나 혹은 이제 부상병들을 이제 후방으로 옮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형태의 로봇들입니다. 이런 로봇손도 만들고 있죠. 이 로봇손은 무게가 제가 알기로는 3kg 정도 될까요? 모르겠네. 근데 상당히 무거운 물건들을 핸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손이고요. 이걸 보여드리는 게 맞아요. 이제 휴보손인데, 이 휴보손은 쉐입 어댑티브 그리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잡고자 하는 물건의 형상에 맞게끔 손의 관절이 피팅이 돼가지고 다양하게 물건을 집을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실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대상물들을 가지고 핸들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퍼입니다. 이런 모바일 플랫폼들도 저희가 지금은, 제가 신문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것도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였는데, 이거는 거의 한 1.1m 정도 되는 크기의 모바일 플랫폼입니다. 근데 무게가 5kg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는 목적이 뭐냐면, 드론이 얘를 찝어가지고 어떤 장소에 투하시켜가지고 그 장소에서 이제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한 그런 형태로 보십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들보다 먼저 투입이 돼서 그 상황들을 미리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되는 그런 로봇입니다. 다음에 이게 작년 영상 1년 좀 넘은 영상이긴 한데, 제가 최신 영상을 좀 공개하지 못하는 걸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사적보행 로봇들도 지금 저희가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는 이제 출시가 돼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보선 다이나믹스사의 스판 미니만큼의 버금가는 퍼포먼스를 가지는 사적보행 로봇이 이제 내년에는 상용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했습니다. 저희 상당히 생뚱맞죠? 좀 오래된 거긴 한데, 김장훈 씨의 무대를 저희가 만들어 드렸어요. 그 스튜디오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대가 동쪽으로 움직이는 이런 것들도. 근데 이게 보시면 사실 저희도 이런 무대에 있는 이런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조명부터 해서 음향 이런 것들에 동기화시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엄밀하게 로봇하고 동일한 기술들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해도 로봇 하는 데서 왜 이런 걸 하지? 다이아드 그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죠. 다음에 저희 제품 중에 천문 마운트라고 하나 아까 보여드렸는데, 천문 마운트는 뭐냐면 지구에서 지구 바깥에 대기권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물체를 감시하는 장치죠. 그래서 상당히 정교한 장치입니다. 1초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한대요. 3600분의 1도.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어떤 물체를 1m 안으로 이렇게 추적하는 그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는 시스템이. 이 시스템을 만드는 곳은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회사가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막 그런 우주에서 뭐가 떨어지네요, 혜성이 떨어지네요, 파편이 떨어지네요, 인공위성이 폭발했는데 어떻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천문연구원에서 막 이렇게 발표를 하죠. 이제 그것들이 다 저희의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 추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6곳에 지금 무인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공군에서는 이제 우주군이라는 게 창설이 됐어요. 이게 원래 기존의 공군의 역할은 대기권에 있는 것을 감식하거나 이제 하는 건데, 우주군이라는 건 이제 대기권 넘어선 우주 영역을 보는 것이고, 그럼 가장 먼저 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나라 상공에 있는 스파이성을 찾고 싶겠죠. 그래서 그런 스파이성을 찾는데 다 저희 장비를 활용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4곳의 부대에서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다니고 있는 스파이성을 실제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런 데 다 지금 저희의 기술과 그다음에 로봇 기술이 다 활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찍는 겁니다. 이거 오준호 교수님이 찍으신 건데 이게 ISS입니다. 쉽게 해서 우주정거장. 그죠? 그래서 저희 장비로 이제 하늘에 어떤 점을, 저희 눈으로 그냥 점밖에 안 보여요. 근데 정밀하게 트래킹해서 그 광량을 다 적중을 시키면 저렇게 인공위성이라던가 그런 식별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협동 로봇입니다. 협동 로봇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그냥 로봇팔입니다. 로봇팔인데요. 기존에 있는 로봇팔은 너무 조금 위험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다 격벽이 쳐 있고 작업자가 없죠, 안에. 근데 협동 로봇은 보시면 사람하고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게 되게 단순한 차이잖아요. 사람이 있고 없고. 근데 되게 큰 시장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서도 이제 로봇이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거죠. 기존의 제조업은 그래 사람 없어도 다 자동화 시켜가지고 하면 되는데 서비스업이라는 건 사람하고 대면을 해야 되고 사람하고 인터랙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로봇들은 활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활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협동 로봇은 제조 현장에 당연히 쓰입니다. 이거는 국내 회사이긴 하지만 베트남의 공장에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인데요. 신발을 제조하는 데 저희 로봇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이건 실제로 제조 현장에서 이제 머신 텐딩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과거에는 작업자들이 다 여기에 한 사람씩 붙어가지고 작업물을 넣어주고 빼주고 막 이런 걸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로봇으로 바뀌어서 로봇이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물류, 아까도 말씀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대전에 있는 집화장에서 실제로 저희 로봇이 저렇게 기업 물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로봇화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조금 네 이렇게 용접도 이제는 협동 로봇이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큰 저희 조선업에서는 저희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포터블하게 현장에 가서 직접 용접을 하는 것을 다 저희 로봇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한 겁니다. 뭐 이미 있긴 했겠지만 이제 로봇으로 이제 광고 영상들을 찍는 거죠. 사람이 찍게 되면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이 생기기도 하고 똑같은 패스에 그런 영상들을 찍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로봇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로봇들 쓰이지 않았던 부분에서도 이제 서비스업에 로봇이 적용이 되면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의 영상이긴 한데요. 이런 칵테일이나 뭐 최근에 많이 나오는 커피를 만들거나 청량음료를 만들거나 혹은 피자를 만들거나 치킨을 튀기거나 뭐 이런 데에 다 이제 협동 로봇들이 점차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은 정말로 앞으로 또 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것이고 그거의 근간은 지금 여러분들이 전공하고 계시는 기계공학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인데요. 진로, 아까 제가 뭐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저의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좀 감안해 보시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졸업을 하고 나서요. 처음에 갔던 곳이 삼성중공업입니다. 대기업이었죠. 그래서 바로 여기 옆에 있는 메카트로닉 센터, 용센터에서 들어갔는데 왜 저 회사를 선택을 했냐면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로봇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로봇을 하는 곳. 물론 기계과에서 특히 로봇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가는 대기업이 어디였냐면 삼성전자의 생기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 공정을 개발하거나 장비를 개발하는 곳에 많이 거기 일부 이제 로봇 기술이 활용이 되니까요. 근데 정말로 그 원초적인 로봇을 할 수 있는 곳은 사실 그 당시에는 조선업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소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조선소의 야드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공업을 선택을 했었고요. 근데 제 성향상 조금 위기가 왔었습니다. 뭐 개인적인 위기겠죠. 제 동료들의 같이 졸업한 동료들이 있었는데 누구는 뭐 정부 연구소에 간 분들도 계시고 누구는 교수를 하고 계신 분도 계셨고 근데
맨날 만나면서 서로 얘기를, 나는 무슨 아이디어를 가지고 뭘 하고 있어. 막 이런 약간 자랑 섞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면, 기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고, 내가 맡은 역할은 전체 그림을 보기 되게 어려운 역할들밖에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과감히 회사를 그만두고 정무연구소를 갑니다. 근데 여기 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심심했어요. 말 그대로. 아침에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컴퓨터를 열어서 일단은 워드를 킵니다. 정확히는 한글을 키죠. 제안서를 써야 됩니다. 열심히 있어서. 이 제안서가 내가 하고 싶은 제안서는 아니에요. 근데 과제를 따고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 길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나와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연구를 하거나 혹은 일을 하려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학 교수를 해서 정말로 내가 책임지고 내가 온전히 내 책임 하에서의 연구를 수행하던가 아니면 창업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의 사업을 해보던가 이 두 가지밖에 이슈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으로 보면 다행스럽게 디지셋에 가서 총장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레인보우를 창업했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더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고 어 프로블럼이라는 용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건 사실 저희 은사님이 항상 주기어 하시는 말씀이시고 되게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제가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더 프로블럼은 사실 말 그대로 정의되어 있는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어 프로블럼은 오픈되어 있는 문제를 푸는 겁니다. 뭐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더 프로블럼은 주어진 문제를 푸는 것이고 어 프로블럼은 그냥 제너럴 솔루션을 만들기 위한 행위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어 프로블럼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아마 우리가 공학을 하면서도 정말 모든 거를 통달할 수 있는 제너럴 솔루션이 있을까요? 근데 거기에 너무 사람들이 매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팬시한 것들. 근데 더 프로블럼은 딱 주어져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공법이 있습니다. 딱 그거를 핵심이 보이는 문제들인 거죠. 저희가 달파에서 우승을 했을 때 누군가는 비아냥 거릴 수도 있습니다. 저기를 하는데 걷지 않고 바퀴로 가고 있네? 왜 그렇게 가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든 걸어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걷는 게 제너럴 솔루션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희는 아니야, 이 문제는 그냥 이동만 하면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이게 어떻게 가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집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문제를 정의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문제의 정의인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탤런트와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 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은 프로블럼, 남들이 뭐가 더 좋네, 뭐가 좋네, 뭐가 좋네가 아니라 스스로가 더 프로블럼을 풀기 위한 노력들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만의 성공 스토리. 아까 얘기랑 좀 더 빗대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개발 서적이나 이런 걸 보면은 누구는 저렇게 해서 성공했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상당히 많이 들으실 겁니다. 앨런 머스크는 저렇게 했다는데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저래서 성공했구나. 나는 그걸 따라해야 할까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분들은 성공한 0.001%에 해당하는 분들이고요. 나머지 99.999%는 그렇게 해서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따르게 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99.99%에 아마 속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은 경청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자신만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그러한 잡기 같은 그러한 서적들을 보시고 나도 이렇게 삶을 바꿔야 하지. 그게 정말로 내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더 해보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 개인적인 사실
저는 세상의 모든 직업군이나 혹은 뭐 성향이나 혹은 모든 것들이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다 속해 있다고 생각해요. 돈을 추정하는 성향과 혹은 직업군이 있을 것이고, 명예를 하고자 하는 직업과 뭐 여러 가지, 또 권력을 갖기 위한 직업군들,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를 동시에 하려고 하면 탈이 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네? 그래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좀 더 권력을 잡아볼까? 해서 이제 사기가 나오는 거고, 뇌물이 나오는 것이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의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어떤 것에서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카테고리가 좀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죄송하지만 교수라는 직업은 어떻게 보면 명예에 가까운 직업입니다. 내가 스스로의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을 해서 이걸 공포함으로써 인류에 발전시킨다라는 것에 대한 명예를 갖고 있는 것이죠. 뭐 사업가는 자기 돈을 할 것이고 권력가는 또 권력가 남들의 카테고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군이나 삶을 한 단계 밟아 나갈 때 내가 지금 어떤 거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추구하다가도 어느 시점이 됐을 때는 이제는 이것이 아닌 다른 영역을 또 탐할 수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되게 큰 탈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네, 마지막 페이지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사전에 제가 받았던 질문에서 아마 그 PT를 하면서 제가 많은 부분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진로의 결정적 시기는 사업을 하게 된 계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기업에서 하는 연구는 솔직하게 말씀해서 랩에서 하는 연구랑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 회사는 랩에서 하는 형태의 연구의 문화를 최대한 유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래서 뭐 작은 회사이고 급여도 많이 주지 않는 회사이지만 저희 카이스트 박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자기 꿈을 펼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뭐 배운 지식들은 당연히 로봇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고, 기계공학이 전통적이고 취업이 어렵지 않을까, 제가 이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계공학은 로봇의 핵심이고, 이 로봇이라는 건 지금 이 시대의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분야라는 거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전공을 여러분들은 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천해야 할 목표 40가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질문들은 제가 말씀드렸고, 그 퀘스천 9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사실 넣을까 말까 하다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조금 바꿔볼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진리라는 말을 갖다가 바꿔서 실력이 당신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실력이 있으시면 워라벨은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워라벨이 있어서 실력이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탄력 근무제를 해가지고 좀 더 창의력을 높이게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탄력 근무제가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요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탄력 근무제를 만드는 것이 좀 더 올바른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라벨을 원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워라벨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들은 이제 작년에 사전 질문 조사를 통해가지고 취합된 질문들이어서 공통 질문들을 뽑고 있는데 좀 더 선배님이지만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셔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운트 시스템에 대해서 처음 들어봐가지고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일단 마운트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는 지면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늘을 보기 위해서는 이자유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로테이션은 그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 마운트라는 거는 두 개의 관절로 구축되어 있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에서 딱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고 내가 어디를 지향하게 되면 이제 그 별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저게 왜 어렵냐면 지구는 빙글빙글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전을 계속 하고 있고 근데 별은 멈춰져 있겠죠.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다음에 대기에서 저 멀리 있는 빛이 이렇게 오기 위해서는 굴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기의 조건도 막 굴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각에 딱 잡아가지고 트래킹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빼고는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저런 시스템을 만드는 곳이 없고요. 근데 저희는 운이 좋아서 운이 좋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미 해봤었고 그런 기술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이제 그때는 아오리라는 이제 전자광학 위성 탐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정말 국가적인 프로젝트예요. 몇 천억이 쏟아부어지는 큰 프로젝트였고, 근데 실제로 그거를 정밀하게 포인팅할 수 있는 장치를 지금 못 구하는 거죠. 그때가 아니었으면 다 외산을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독일이나 일본은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체 기술로 해보고 싶다라는 게 요청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투입이 돼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 북반구, 남반구에서 이제 우리가 낮일 때도 그쪽은 밤이기 때문에 관측을 할 수가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 6곳에서 지금 관측을 하고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은 훨씬 더 많은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하와이에 보면요, 이 공간보다 훨씬 더 큰 망원경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 관측하고 있어요. 특히나 중국을 열심히 째려보고 있겠죠. 다음에 이 기술이 또 어디에 활용되냐면, 최근에 저희도 이제 저희 독자 기술로 이제 발사체를 박살을 했는데, 제가 영상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저희는 2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나로 발사할 때. 근데 우리나라에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영상을 찍은 게 한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트래킹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에는 저희 장비를 가지고 가서 실제로 발사체가 한 2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 발사체를 다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를 벗어나서 페어링이 분리되는 것까지 다 추격을 하죠. 유일한 영상입니다. 그런 영상들이. 그런 용도로 활용되는 장비이고요. 그러니까 군사 목적으로 아까 제가 첩보 위성을 말씀을 드렸고, 군사 목적으로는 또 어떻게 활용되냐면, 그 영화들 많이 보시면 이제 그 프레데터라고 하죠. 무인기 이렇게 오죠. 무인기가 쭉 오면은 지상을 이렇게 동그란 걸로 짐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로 지상을 막 관측합니다. 돌아가죠. 이 관측하는 요 시스템도 똑같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LIG 넥스원이라는 군수기업가고 차세대 그 짐벌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전투기에서 활용되는 그런 광학 장비들을 저희가 똑같은 기술로서 지금 만들고 있죠. 그래서 엄밀하게 하면 이축자리 로봇이다. 하지만 그냥 상당히 정교한 시스템이다. 정도로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속성업을 해주셨는데, 자유로운 움직임 위해서 축이 많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축이 늘어나면 가격이 많이 인파가 되는 있는데, 이게 진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네, 이게 뭐 사실 혹자는 그거를 되게 유치한 얘기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가격 경쟁력의 이슈는 기술입니다. 기술. 제가 이제 다른 예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한 10 몇 년 전부터 이제 드론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 항공 촬영이 분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항공 촬영 하려면 헬기를 떼어가지고 한 2, 3천만 원 들여야지 그 항공 촬영 할 수 있는 그때 그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DJI가 이제 드론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세대 보시면 300만 원이면 모든 항공 촬영을 다 지금 소화하고 있죠. 가격에 대한 정말 코스트에 큰 변화를 갖고 왔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입니다. 드론이라는 기술을 거기에 접목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는 가격으로 표현이 됐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이라는 것에 근간을 두고 있고요. 제가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긴 합니다. 우리나라에 1등을 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업체들의 실제로 열어가지고 그 속내를 보면 핵심 부품이라든가 핵심 기술은 다 도입을 해오는 경우가 되게 태반입니다. 도입을 해와가지고 겉에 모양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근데 그런 회사들이, 국내 1등의 어떠한 분야에서 1등의 혹은 세계적으로도 어느 명망 없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 거고요. 근데 저희는 운이 좋게
아까 말씀드렸던 근 20년 동안 휴머노이드란 로봇을 하면서 그냥 필드에 있는 부품들을 사가지고는 저희가 원하는 성능이나 이런 걸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 이거 핵심은 이제 이 부품 기술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와 원하는 성능으로서 이거를 만들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했고, 그래서 그 핵심 부분 하나하나를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개발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걸 근간으로 해가지고 협동 로봇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산업용 로봇에 한 5가지 부품이 있어요. 뭐 감속기, 모터, 제어기, 브레이크 시스템, 엔코더 이렇게 5가지 부품이 있는데 이게 원가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내가 로봇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사실 이 5개 부품 공급업자가 내 로봇의 가격을 이미 결정해버려요. 원가의 거의 70% 가까이가 이 5개 부품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로봇을 제조하는 회사가 이거에 대한 경쟁력 없이 어떻게 로봇을 사업을 하고 있다? 제조업을 하고 있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 5가지 부분을 저희 스스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핵심 부품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했던 보시면 2개 정도 받고 새내기가 자꾸 심각해요. 기획과를 지망하는 새내기의 눈으로 볼 때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말 너무 멋있어 보이고 낭만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자동차를 조립하는 로봇이라든지 또는 반도체 공장을 사용하는 로봇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그런 로보틱스 분야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는 제 눈으로 볼 때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게 그러한 로봇들보다 좀 더 선호성이 떨어져 보인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업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자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4차 산업혁명 중에서 로보틱스 분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을지. 네, 사실은 이것 또한 저희의 나름의 철학이긴 한데 5년 이후의 계획은 계획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휴머노이드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생에 있을 때 실제 실생활에 많이 쓰일 수 있을지도 사실 퀘스천이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산업 로봇이 1970년대 초반에 이제 물론 개발은 50년대 시작을 했지만 70년대 초반에 처음 도입이 돼가지고 이제 쓰여졌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공장에서 제조업에 활용이 됐죠. 근데 그 산업 로봇이 쓰이는 그 환경이나 그 행위를 자세히 보시면 저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1단계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환경은 되게 스태틱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로봇이 하는 행위는 딱 주어진 임무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장이라고 하면 환경이 바뀌지 않죠. 항상 그냥 도장만 계속하고 용접이면 용접 그런 형태의 로봇이 이제 1단계가 쓰였던 형태 그게 이제 산업용로봇의 형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환경이 이제는 동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로봇한테는 딱 주어진 임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막 화두가 되고 있는 뭐 서빙 로봇이라고 해야죠. 서빙 로봇은 보시면 그 환경이 막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환경에서 동적인 환경이죠. 하지만 배달이라는 그 주어진 그 목적만을 가지고 이 로봇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단계의 지금 아주 초기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3단계는 당연히 상상할 수가 있겠죠. 환경도 정말 다이나믹하고 이 로봇한테 주어진 임무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말 제너럴한 임무들이 많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그랬을 때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로봇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하고 유사한 형태의 휴머노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가 빠른 시일 내일 것이냐 올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퀘션이고 하지만 그 시대가 도래가 됐을 때에 누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있어서는 저희는 그걸 보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씀 잘 들었고요. 계속 공학자로서 기본은 좀 성장을 해오셨던 건데 사업가로서의 그런 역량을 어떻게 키우셨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아까 사족 보행로 그것도 곧 출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그런 포스트 다이너믹스에
로봇판 어떠한 그런 차이점이 그 거기서 이렇게 장점, 할 만한 장점 이게 뭐가 있는지. 네. 첫 번째 질문에서는 제 정말로 부끄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은 부끄럽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제 스스로가 아직 거기에 답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저는 공학자가 꿈이었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공학자의 길을 걷고, 난 공학자를 해야지, 개발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끼리 유희하기, 그러니까 즐기기에 되게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공학자의 길을 걸어왔었죠. 근데 저희가 상장을 하고 이제 그 시점부터가 아마 제가 이제 연구 개발을 그만두고 이제 100% 사업에 대한 관리와 회사에 대한 관리자로서 이제 전향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 스스로도 아직까지도 계속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내 꿈은 공학자였는데 어느 순간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사업가의 그런 관리에 경영에 침투를 해야 되는 것이네 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 제가 아직 창피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직 거기에 대한 답을 아직 저는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사실 수식하게 말씀드려서 아직 드릴 말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창피한 부분이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고민은 길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저도 나름의 고민을 더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전문 경영을 놓고 아예 다시 공학자의 길을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경영에 대한 더 딥한 내용들을 더 스터디해가지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이 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족보행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질문이 되게 단순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공격적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답하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너네가 쟤네가 뭐가 더 잘났어? 이런 얘기인데,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아직은 저희는 보손의 기술력보다는 좀 더 미치다 라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 수준에까지 지금 현재 가고 있다. 다음에 내년에는 분명히 그 수준에서의 동등한 입장에서 기술에서의 저희 제품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게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가 만든 것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더 시작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실제적인 경쟁이 됐을 때는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경쟁적인 요소를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원 대표님 좋은 발표와 솔직한 답 그리고 깊이 있는 답변 감사드리면서 다음 발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